안녕하십니까, 경북톡입니다. 김성정의 장편 추리소설 최후의 증인은 한국 추리소설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9년 발표된 김내성의 마인이 한국 추리소설의 출발을 알렸다면 1974년 발표된 최후의 증인은 한국 추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추리소설이 많이 읽히는 문학 장르는 아니었습니다. 외국 추리소설도 코난 도일, 아가사 크리스티 같은 작가들의 본격 추리소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발표된 최후의 증인은 서구 추리소설에 비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 작품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충격을 준 것은 흥미, 사실적인 묘사, 미학적으로 승화된 비극과 휴머니즘, 감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증인은 1970년대 초를 배경으로 두 건의 살인사건을 주인공인 오병호 형사가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 추리소설입니다. 최근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는 과학수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을 통해서 지문, 혈흔, 미세 증거를 수집하고 DNA까지 밝혀내죠. 또 피살된 시체를 검시하기도 합니다. 도시는 물론 농어촌 주요 지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과자를 비롯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요즘 추리소설을 쓰려면 이 같은 과학수사 정보를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를 추적하고 용의자 알리바이 등을 조사합니다. 1970년대는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최후의 증인은 이 같은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호 형사는 피살자가 살해될 만한 동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살자가 살아온 배경을 조사합니다. 묻고 또 묻고 참고인을 조사하고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추적합니다. 추리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가 치밀해야 합니다. 우연이라는 요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김성정은 최후의 증인을 구성하는데 치밀하게 짠 거미줄 같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같은 구성적인 우수성이 이 소설이 주는 감동적인 요소와 함께 한국 추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했다는 평가를 받게 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기법이 옛날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비판은 셜록 홈즈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당시 여성을 비하하는 남성의 일방적인 시각들이 몇 군데 묘사되어 있어서 지금 보시면 과거의 세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참혹성과 비인간성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자 우리의 자화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증인은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김성종은 당시 추리를 빼고 장편소설이라고만 표지에 써서 원고를 냈습니다. 추리라는 글자를 쓰면 김동은이, 유주현, 김윤식 같은 소설가, 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좋지 않은 선입견을 주어서 이들이 작품을 읽어보지도 않고 버릴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한국 전쟁의 비극을 추리적 기법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했습니다. 당시는 거액이었죠. 2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집도 구입하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1970년대는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자본주의적인 대중문화가 윤곽을 드러낼 때였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영화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출판계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소설은 신문을 통해서 연재되는 것이 주류였다고 합니다.
김성종은 마치 추리작가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저기서 추리소설 연재 청탁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을 때는 7, 8군데의 연재를 메우느라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도 했고요. 또 추리문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한국에 이방인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여 추리문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심어준 최초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리작가로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황무지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977년에 최후의 증인이 이 책으로 출간됩니다. 81년에는 여명의 눈동자가 출간됩니다. 이 작품은 일간스포츠에도 연재됐고 MBC 대하 드라마로도 방송되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82년에 제5열이 출간됐습니다. 역시 일간스포츠에 연재됐고 MBC 드라마로도 방송됩니다. 김성종 작가는 50여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작품집도 펴냈습니다. 92년에는 부산 달맞이 언덕에 사제를 털어서 추리문학관을 개관했는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1980년 이두용 감독이 2시간 반 길이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만 당시 군사정권 시절에 검열에 걸려서 1시간 정도 잘려 나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복원돼서 상영을 했는데 김성종 작가는 이 영화가 원작에 충실하게 감동적으로 만들었다고 평했습니다. 2001년에는 배창호 감독이 흑수선이라는 이름의 영화로 내용을 바꿔서 리메이크하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증인 이후 대중들이 한국 추리소설에 눈을 뜨게 됐지만 이후 추리소설은 한동안 김성종 개인의 역량에 집중됐습니다. 동무대가 됐죠. 추리소설의 저변은 확대됐지만 추리소설가들의 저변은 오히려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소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탐정의 성격입니다. 셜록 홈즈와 같은 냉철한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탐정과는 달리 오병호 형사는 고독하고 고뇌하는 우수가 가득한 탐정입니다. 시대와 희생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감성에 충만한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김성종 작가가 소설 마지막 부분에 오병호를 묘사한 부분입니다. 읽어보시죠. 네, 이 최후의 증인은 목숨을 끊습니다. 최후의 증인이 누구일까요? 작가는 독자들에게 시대의 아픔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